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론적인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강좌가 한 5년 반을 지나고 있는데 올 초에 해서 4월 달쯤 해서 2단계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말부터 전반기에 제 전시회가 2개가 있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이론과 실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초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전시회가 2분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이 어떻게 실제 작품에 적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글씨를 좀 잘 쓰기 위해서는 글씨를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도 좀 봐야 되고 그와에 못지않게 전시장이나 미술관 이런데 현장 수업 또는 논문 발표대회 이론적인 이런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비교적 바람직한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즈음에서 전체적으로 2단계 수업을 하는 관점에서 제가 약 초기 5년 전에 한자 기초에서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한자의 기원과 발전에 이어서 한자 전서 부수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은 기초 전서 부분에 들어가면은 부수 해설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부수 해설을 한 것이 한 90개입니다. 90개인데 90개를 6자씩 해가지고 15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부수 90개를 지금 공부를 한 것인데 초기 기초 부수 약 90자는 가장 기초 부수로서 크게 이론이 없고 거의 다가 상형 문자예요. 상형 형태를 그대로 본뜬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적 관점에서 제가 초기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돌다 보니까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이 즈음에서 전서 공부 제 2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부수 공부 2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단계의 부수 공부에서는 1단계의 부수와는 조금 다르게 차원을 살짝 높여서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1차 부수 90여자 약 100여자는 기초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큰 이론이 없는데 조금 부수 중에서도 조금 복잡한 영역이 있고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가 상형 문자인데 뒤에서 그 문자가 각골 문자 형성 시기에도 뒤에 문자가 분화가 되면서 상형적이지 않고 비가시적인 이런 문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상형 문자 이외에 지사 문자, 회의 문자, 형성 문자, 요거 제가 육서에서 이야기했죠. 가차 문자, 전주 문자,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한자 조성 원리가 6가지가 있는데 기본 부수에는 기초 상형 문자 외에도 이러한 지사 회의 이러한 형성 가차 전주 문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쉬운데 이런 부수에 해당되는 문자는 쉽지가 않고 이견도 굉장히 많아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차 단계의 전서 기초 부수 해설에서는 조금 더 이런 문자들이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 상형으로 해서 그냥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말하자면은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대체로 이 문자의 원리와 그 형태를 고정하는 영역을 문자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학. 그래서 문자학적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 이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게 이해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의 부수 해설에 있어서는 조금 보면 고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자학적 관점에서 기초를 해서 공부를 해 나갈까 합니다. 이 글자, 특히 한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한자를 외우는데 공부를 하는데 전수부터 공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일상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데는 이 해서부터 공부를 하죠. 해서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한자의 조성 원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학자들이 전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해서부터 공부를 함으로 해서 한자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죠. 그런데 한자는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원리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재미있고 쉽습니다. 그것은 곧 결과적으로 전서에부터 시작해서 문자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한자가 재미있고 유익한 영역인데,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한자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기초가 되지 않아서 이제 그 한자가 폐지되는 동, 또는 한글이 전용되면서 한문학도 침체하고 서예도 침체되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1세기를 전후해서 이 한자에 대한 연구가 진전이 되어서 이 문자학에 있어서 상당히 이 진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문자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연구가 진척이 돼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한자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한자를 무조건 형태를 암기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해를 하는, 과학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서는 한자를 모르고 막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개념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모든 개념의 제목은 전부 100% 한자 아닙니까? 국어, 뭐 산수, 사회자연, 뭐 부모, 형제, 이런 것을 그 뜻을 모르고 소리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한자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의 그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 있어서 한자를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던 그 시절을 후한에 와서 허신이라는 사람이, 허신이 설문해자라는 것이 제일 처음이죠. 설문해자가 문자학의 시초입니다. 근데 이 후한의 허신은 후한대 사람이라서, 말하자면 후한이라는 것은 기원 전후 이후에죠. 근데 그 이전에 은나라부터 진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간이 되는데, 이 1500년간에 특히 각골문과 건문의 시대입니다. 이 각골문과 건문의 시대에 자료들이 노출되기 이전의 시기의 사람이죠. 그래서 허신의 설문해자는 문자학의 기초를 놓은 것은 확실하지만은, 이러한 그 자신의 시대적인 위치를 봤을 때 각골과 건문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설문해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각골 문자나 건문학에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문자학의 관점에서 조금씩 교정을 해나가는 시간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에 있어서는 6자씩 15회를 했어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서 비교적 많은 글자를 다룰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2차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분야가 글자가 많기 때문에 2차에서는 좀 글자 수를 두 내지 석 자, 뭐 때에 따라서 넉 자도 가겠지만 두 자로 같은 계통이 있는 글씨를 모아서 공부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1차 때는 제가 갑골, 건문, 설문해자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조금 그 시대 구분을 조금 세분화해서 5단계로 이렇게 볼까 합니다. 대체로 갑골문 시대가 가장 최초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건문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이 건문은 크게 봐서 서주와 동주로 이렇게 가릅니다. 보통 동주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골문이 은대의 문자 형식이고, 건문이 많이 있지만 건문이 가장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서주 쪽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주 쪽에 와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서 문자 자료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확산이 돼요. 재료도 바뀌고, 서주 때는 건문이 위주가 되지만은 동주에 때는 건문도 지속이 부분적으로 되지만은 이 시대에는 백서, 천혜단선, 백서라든지 특히 목간이나 죽간이라고 하는 죽간 또는 목간이라고 하는 재료의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 동주시대 재료에서는 백서나 죽간, 목간이라는 금속의 종류가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갈랐습니다. 서주 건문과 동주 건문 중에서 동주 건문에는 백서와 중목간 자료를 다시 해서 주나라 천년 시기를 반 정도 갈라서 문자 변천하는 과정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에 와서 진시황 때 진한은 이거 뭐 같이 붙일 수 있지만, 지난데 와서는 설문해자가 진나라 때 전서의 기본이 소전이죠. 소전의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허신의 설문해자를 일단 기준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해자를 소전의 기본 형식으로 다룬 거죠. 그래서 이러한 1500년간의 전설을 하나의 형식을 완성한 것이 허신의 설문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전 글자를 한번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나라에 넘어가서는 이른바 팔분 예서라고 하는 예서가 등장되죠. 예서가 등장되고, 예서에서 해서와 행서까지는 사실 글자의 형식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서를 이해하고 예서까지만 이해하면은 해서와 행서는 그 초서까지도 이해를 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에 있어서는 이 단계를 은나라 갑골, 서주를 주나라를 서주와 동주 이 두 개를 두 시기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진나라 전설을 허신의 설문해자를 기준으로 하면서 한나라 때 8분 예술에서 하나, 둘, 셋, 넷, 5단계에 이르는 서체의 세부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전서를 이해하게 되면은 나머지 글씨는 형태만 바뀌기 때문에 모든 글자를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설을 잘 이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설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문자학적 관점에서 문자의 내용이나 형식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한자 공부를 떠나서 동양 인문학을 이해한다고 이래 봐야 됩니다. 역사를 이해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의 이해요, 한자의 이해는 한자는 인문학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자가 씌어진 내용을 통해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역사를 알 수 있고 이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예술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그 시대의 미의식이죠. 이른바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하면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자를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는 인문학의 핵심이자 예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우리나라의 교육상에 있어서 한자와 서예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시점을 위해서 우리들이 단순히 글씨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과 출발이 되는 것이 전서의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구독자들의 그 조회수를 보니까 상당히 전서부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설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분야 전서 해설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